반갑습니다. 정란수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 관광이라고 하는 용어를 얘기하기가 사실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생명안전공원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관광이라는 용어가 과연 적합할까에 대한 아마 의문심은 들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저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또 많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시간 정도 먼저 발표를 드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얘기하면은 좀 같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그렇게 말씀 잘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저희가 이 관광이라고 하는 거를 접근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 여기가 다른 사람들도 함께 방문을 하고 여기가 명소화가 될 수 있다는 지점 때문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방문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관광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들어서 제가 오늘 조금 조심스럽게 이런 발제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지금 관광을 같이 가르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관광개발 컨설팅 일을 하고 있어서 한번 제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것들은 좀 이런 내용들입니다. 뒤에 잘 보이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우선은 아까 관광이라는 용어 때문에 좀 이게 제가 왜 관광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필요한지 또 그게 굉장히 우리가 좀 같이 논의돼야 될 부분인지에 대한 것 때문에 어떤 방문자가 한 지역을 방문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광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관광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중심으로 얘기할 게 이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약간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용어로는 역사 교훈 여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그 언어가 이렇게 딱 전체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그냥 외국에서 쓰는 원래 용어를 우선 쓰겠습니다.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용어를 쓰고 그래서 다크 투어리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다크 투어리즘은 보통 이렇게 우리 생명안전공원처럼 공간적으로 이렇게 구현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구현을 보통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생명안전공원, 사회적 생명안전공원에서 다크 투어리즘을 적용할 때 고려해 볼 어떤 키워드들 이런 부분들도 함께 논의를 드리려고 이런 것들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발제를 하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같이 이렇게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방문자가 한 지역을 방문한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기 물론 이제 관광을 관심 있어 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거고 또 그렇게 또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우선은 관광에 대한 용어에 대한 부분부터 관광에 대한 용어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관광이라는 용어가 익숙치 않은 것은 관광은 되게 즐겁다라는 보통 이유 때문이죠. 관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디 놀러 가서 되게 즐거움을 추구하고 굉장히 술 마시고 놀다가 오는 이런 것들로 보통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좀 추모랑은 약간 또 거리가 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래 관광이라는 의미는 역사를 배우고 이를 원래 교훈을 삼기 위해서 떠난다라고 말했죠. 관광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광국지광이라고 하는 거의 약자입니다. 광국지광.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한 나라, 한 지역의 빛을 본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그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한테 무슨 덤핑 관광, 이렇게 같이 우리 아줌마들끼리 가는 관광 있죠? 버스 관광. 묻지마 관광. 이런 것들이 자꾸 얘기가 관광이라는 용어가 같이 결합이 돼서 그렇지 사실은 관광이라는 용어는 원래 그렇게 굉장히 묻지마나 매춘 관광 이런 용어가 아니라 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어떤 교훈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들을 관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래 관광을 가는 거는 어떤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나를 다시 일구는 거, 나를 다시 바라보는 거 무슨 여행과 관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한 지역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기 위한 것들이 원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관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우리가 그동안 관광이라는 용어를
좀 묻지마, 덤핑, 저질 막 이런 것들에 결합이 되다 보니까 약간 그 가치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보통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제 보통 외국에서의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간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뒤에서 얘기한 다크 투어리즘도 굉장히 중립적인 용어로서 쓰이는 그런 용어다라고 하나에 됩니다. 물론 여행과 관광은 즐겁기 위해서 가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새 여행을 떠나는 이유, 관광을 가는 이유 이런 것들을 다시 좀 들어보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왜 관광을 갈까요? 그걸 제가 굳이 전문적으로 뭐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른 뭐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몇 개를 한번 담아봤어요. 토마스 플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바보는 방황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여행을 하더라. 여러 가지 삶에 어떤 고통이 있을 때, 또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을 접할 때 뭐가 잘 안 풀릴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방황을 하기도 하지만 자기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여행들을 떠나면서 사람들은 거기서 다시 희망을 얻는 그런 지역 중에 제주도 올레길, 그리고 지리산 둘레길 이런 길을 걷는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든 여행이죠. 힘든 관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많이 가려고 하거든요. 순례길이 사실 걷기 쉽지 않습니다. 870km예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으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그거를 걸으면서 내 지혜를 얻고 나를 반성하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순례길을 걷습니다. 일본에도 뭐 시코쿠 순례길이라는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관광을 통해서 자기를 다시 얻고 어떤 그 용기를 얻으려고 이렇게 여행을 가기도 해요. 제가 꽤 오랜 시간 지금 한 3년 정도 템플스테이 관련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종단 쪽에서 종단이랑 같이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템플스테이를 오는 사람들이 무슨 한국의 문화 체험을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온다면은 최근에는 오히려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으러 많이 있는 겁니다. 약간 삶의 멘토를 얻기 위해서 온다고요. 그러니까 스님들을 요새는 멘토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관광을 떠나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플로메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행을 통해서 인간이 겸손해진다. 세상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하찮은가 좀 이런 걸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인간 자체가 하찮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자연에 대한 굉장함이랄까요? 어떤 자연과 동물과 또 생명이라고 하는 거에 소중함 이런 것들이 이제 없기 때문이죠. 뭐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동물과 이렇게 접할 기회가 없는데 네, 저예요. 제 뒤통수인데 같이 이렇게 아프리카에 가서 실제로 기린이 뛰어가는 모습을 본다든지 자연의 굉장한 같은 것들을 보고 또 이러면서 또 다른 느낌의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게 관광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유명한 작가죠. 헤르만 헤세. 여행을 떠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자기를 보고 있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갔을 때 처음 그거 많이 느꼈는데요. 이집트에 있는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 사막까지 가는데 너무 사실은 힘들었는데 이 사막에 가서 제 아내랑 점프를 하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이런 아름다운 별과 일출을 보고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도전하지 못했던 것, 삶에서 도전하지 못했던 것 자체가 하나의 숙박에 불과했구나 그런 것들을 얻어가는 것도 여행에서 많이 얻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가 사실 이건데요. 러디어드 키플링이라고요. 그 영국의 극작가입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정글북이 있습니다. 정글북. 여행지를 위한 첫 조건은 그곳의 냄새를 맡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관광이라고 하는 게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특별함으로 많이 느껴졌어요. 한번 여행을 가거나 관광을 가려면은 일생에 사실 해외여행은 뭐 한두 번 뭐 이런 형태로 사실 많이 갔었죠. 최근에 젊은 사람들 보면은 되게 관광과 여행이라고 하는 게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좀 일상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장이 있냐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관광을 가면요. 어디 굉장히 독특한 명소, 그 지역 꼭 가야 되는 거. 프랑스 파리 하면 에펠탑 가야 돼. 런던 하면은 무슨 버킹엄 궁전 가야 돼. 그랬는데 이게 점점 일상화가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다른 의미를 찾는 여행입니다. 내가 일상으로 이렇게 침투되는 여행,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의 냄새를 맡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들에 대한 냄새.
어떤 역사에 대한 냄새 이런 것들을 많이 맡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지역의 역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좀 아주 에펠탑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그 지역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장소 이런 명소들을 찾아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공간이 명소화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로 보여질 것이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최근 어떤 관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이유는 사실 모두 달라요. 이게 올리브 TV에서 이렇게 어떤 표를 만들었는데요. 여행에 대한 취향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양을 즐기려고 가요. 어디 굉장히 그런 리조트라고 할까요? 몰디브 이런 리조트에 가서 그냥 나는 주구장창 쉬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내가 어떻게 시간을 내가지고 여행을 갔는데 그렇게 쉬고 있어? 차라리 그럴 거면은 어딘가 많이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강행군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도요, 또 달라지는 게 이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관광 명소만 먼저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먹는 거 위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먹는 사람들도 또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미슐랭 같이 정말 유명한 레스토랑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현지 음식파에서 현지 길거리 음식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안내 정보를 보게 되면은 블로그를 꼭 봐서 내가 네이버 블로그에서 나온 데는 꼭 가야 돼 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 발길 대로 갈게. 네이버 블로그 있는데 가봤자 한국 사람밖에 없더라.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행에 대한 취향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고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자기 각각 나름대로의 중요한 의미들을 찾고 거기서 여행을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방문지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가장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여행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최근에 이런 다양한 여행 속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우리가 여행을 가서는 뭔가를 좀 얻을 수 있는 여행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하나 사례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제가 가서 되게 인상이 깊었던 곳이어서 여기가 한번 같이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라오스 루앙프라방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시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제가 여기를 왜 찾아갔냐면요. 저는 어느 지역에 여행을 가든 간에 꼭 보는 게 하나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트립 어드바이저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꼭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행을 가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블로그를 제일 많이 보죠. 블로그에서 나온 맛집, 정보 이런 것들을 보통 찾아나갑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네이버 블로그 못 보니까 한국어를 못하니까 보통 가장 많이 보는 게 이 트립 어드바이저라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거는요. 그 지역에 갔을 때 가장 유명한 명소, 음식점, 맛집 순위가 쫙 링크가 됩니다.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나라에 갔을 때 왜 여기가 왜 명소가 됐지? 이런 것들을 알려고 일부러 그 트립 어드바이저를 봅니다. 트립 어드바이저 1등 하는 데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명소로 생각을 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꼭 찾아가거든요. 제가 방문했을 때 루앙프라방에서 1등을 했던 데가 여기였어요. 근데 좀 의외예요. 무슨 도서관이 관광명소 1등이에요?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딱 가봤는데 보시는 바와 같아요. 되게 허름해요. 허름하고요. 책도 이게 다예요. 도서관에. 도서관 크기가 우리 지금 이거 회의실만 해요. 딱 1분이면 다 와요. 그래서 느꼈던 거는 속았다. 뭔가 이거 잘못됐다. 왠지 다른 사람들도 여기 왔는데 다 실망해서 너도 한번 가봐라. 너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아쉬웠어요. 1분 동안 다 보고 나서요. 나왔습니다. 나올 때 앞에 도서관 사서가 있었어요. 도서관 사서가 저를 다 잡아요. 제가 부끄럽게도 관광이랑 여행을 그동안 많이 다니는데 영어를 사실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영어를 대충 알아들은 바로는 책을 사랍니다. 책을 딱 봤는데 라오스어로 돼 있어요. 그거 사서 뭐예요? 근데 이게 얘기가 잘 안 통하니까 괜히 잘못하면 싸움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얼마인데?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돈 한 1,000원 한대요. 아니 입장료라고 생각하자. 1,000원어치를 딱 사가지고 한번 사가지고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다시 저를 잡아요. 그러더니
저 잘못 알아들은 거래요. 그거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책을 기부하래요. 진짜 속았다. 왜냐면요, 기부한다고 해서 여기다 이거 꽂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 꽂으면 되는데 왠지 제가 나가면은 그거 다시 빼가지고 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믿어요? 근데 역시나 잘 얘기가 안 통하니까 그래, 그냥 기부한다 생각하자. 마법성으로 된 책 제가 가져가서 뭐예요? 기부하고 나왔어요. 집에 와서 한 2달 지났어요. 2달 정도 지났는데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이 루앙프라방 도서관 갈 때 처음에 사서가 방문으로 쓰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이메일이 있어요. 이메일 쓰라고 해요. 아마 그걸 보고 왔나 봐요. 이메일이 루앙프라방 도서관에서 왔는데요. 방문해줘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뭐가 왔냐면은 요 사진이 같이 왔어요. 진짜 책임 기부가 됐어요. 저는 한 곳만 꽂았지만 여러 사람이, 우리 후객이 된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 사람들이 하나하나 사가지고요. 그 책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서 그거를 실제로 나눠준 거를 사진을 보내왔어요. 너무 고맙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너무 미안했어요. 아, 내가 이런 애들 의심한 거야? 아, 1,000원밖에 안 사준 거야? 한 10번 사준 걸.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왔어요. 너무 미안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이메일을 읽었더니 이메일에 딱 그렇게 쓰여있더라고요. 네가 정말 고마웠다면은 내가 하나 뭐 링크를 시킬게. 링크 딱 누르는 순간 트리워드가 이제 도서관이 나오면서 별표 체크하라고 나와요. 그건 누구든지 5점을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1등하는지 아시겠죠? 무조건 사람들은 관심이 있거나 고마우면요 별표 5개를 체크해요. 관심 없는 사람은요 굳이 링크 하지 않아요. 거기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이메일 왔네? 퍼버려요. 그러니까 언제나 5점일 수밖에 없고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굉장히 사실은 얘네는 다른 뭐 구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갖춰져 있는 시스템을 이용했을 뿐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힘이에요. 왜 그럼 링크까지 체크를 할까?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죠. 깨달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방문이 돼서 명수화가 되려면 이런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그런 감동을 얻어야 되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추구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루앙프라방 도서관 같은 이런 어떤 명수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하시면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용어는 제가 앞서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바라보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냥 개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게 재미없는데 제가 학교에 있으면 이런 재미없는 것부터 하나 봐요. 개념적으로 우리가 다크 투어리즘을 보통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좀 비극적이거나 슬픈 사건이 일어났거나 그런 사건과 관련된 뭐 이런 데를 바라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크라고 하는 의미는 좀 어떤 슬픔이라든지 추모와 관련된 그런 의미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관광 장소, 여행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관광 명소가 될 수도 있고요. 보통 많이 얘기되는 데들이 이런 데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에는 유태인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든지 또 9.11 테러 천상이 있는 그라운드 제로라든지 뭐 워싱턴 대학살 추도박물관 이런 데가 있고요. 아니면 캄보디아에 가면 프놈펜이나 시엠립의 킬링필드라고 하죠.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그들의 유골이 이렇게 유골탑으로 이렇게 보여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주도의 어떤 사상 유적 현장들, 더 넓게는 판문점이나 DMZ도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이제 옛날에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고 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좀 갈등이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사실은 다크 투어리즘이 꼭 어떤 거다라는 것들은 사람마다 좀 개념은 굉장히 불명확한데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아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지역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다크 투어리즘도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 9.12 희생자 가족단체 있죠? 스탠버스 미션 같은 경우도 그라운드 제로가 하나의 명소화가 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데 그 방문을 했을 때 물론 추모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가볍게 사진을 찍고 가시는 분도 있고 이제 이렇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봤을 때는 이런 관광객이 거론돼서 기념사진을 찍는 게 과연 합당하냐에 대한 그런 논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다크 투어리즘이든 간에 사실은 다 존재를 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렇게 굉장히 최근에 이렇게 발생했던 지역은 아마 그런 논쟁들은 좀 다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런 거를 다 터놓고 오늘은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개념을 그동안 다른 데서 이렇게 좀 영상으로 만든 게 있어서 한번 영상을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뭐 수영부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저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암살에 대한 여행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평화에 대한 어떤 형태들의 그런 상징성을 부여하는 데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광객 중에요. 어떠한 종류에서는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근데 관광이라는 용어를 다시 가치 중립적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여기를 찾는 사람들은 훨씬 더 저희가 끌어들이고 저희의 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여행객이 아니라 정말 거기서 오히려 관심을 갖고 교훈을 얻으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다크 투어를 하는 다크 투어객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이 영상에는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중요한 의미를 오히려 일본에서는 더 먼저 이렇게 발견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후쿠시마 제1원전 관광지화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문서에서 보면은 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진행됐던 것들을 인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계는 관광지화라는 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방문을 이미 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관광이라는 용어를 쓰든 간에 아니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든 간에 안 하든 간에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피해지에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와서 방문을 하는 말 그대로 가치 중립적인 투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광지를 위해서 특히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체르노빌에 대한 선례를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냥 그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역사나 교훈에 대한 걸 얻어야 되니까 그런 가이드를 좀 더 제도화해야 되고, 특히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는 특히 먹거리에 대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니까 먹거리 안전을 확보해서 여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관리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찌됐건 이런 현상은 발생을 하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점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여기는 많이 이렇게 다 파괴가 된, 후쿠시마는 파괴가 된 지역이니까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서 실제로 그런 기억을 계승해서 그동안의 어떤 그 추모에 대한,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계승을 해주고 그걸 알려나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해에 대한 현실을 그냥 춤으로서만 끝나지 않고 또 그거를 그냥 묻히지 않고 차라리 명소화되고 공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그걸 다시 깨닫게 해주자라는 게 이 후쿠시마 원전 계획, 관광지화 계획의 첫 단계였습니다. 이 두 번째 계획이,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도쿄가 후쿠시마의 기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2020년에 도쿄에서 이제 올림픽이 열리니까요. 오히려 거기에 오는 관광자들한테 이런 원전에 대한 사고에 대한 실태를 널리 알리고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래서 도쿄에다가 피해 박물관을 만들고 또 이 제2비비지터라고 하는데요. 이 부흥 박람회를 열고 재교육 같은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 이런 우리 후쿠시마 관광지화 계획들을 같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우리 후쿠시마 이쪽의 그 지역의 빌리지에 방사선량은 충분히 내려갈 것이고요. 나중에 되면은 다시 재개발해서 비지터 센터, 방문자 센터를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 그 지역에 관광으로서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 계획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나중에 얘기고요. 첫 번째 얘기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현상이든 역사에 대한 현상은요, 우리가 아무리 그냥 무시를 하고 그걸 외면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거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계속적으로 방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을 그러면은 그냥 놔둘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부분을 명소화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측면에서 일본은 오히려 훨씬 더 명소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아졌던 거죠. 사실 일본의 이 후쿠시마 관광지화 계획은 체르노빌 다크 투어리즘의 사례에서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체르노빌이 더 먼저 이 원전 문제가 터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체르노빌이 가장 유명한 사실 그 다크 투어리즘의 사례로 뽑히면서 많은 사람들이 체르노빌에 가서 원전의 피해, 실상 이런 것들을 방문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처음에 만들 때도요, 굉장히 사실은 고민이 많았답니다. 체르노빌에서 과연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데를 이렇게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그런 용어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획자의 의도는 이거였어요.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사고 처리 작업원, 희생자, 목격자 등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운명을 통해 오늘날 세계산업 발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그런 원자력 에너지가 일으킨 사고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그 버튼을 눌렀는지가 아니라 왜 버튼을 눌렀는지 이런 거를 사회학자나 철학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누르고 싶었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누르기를 강요받았는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이런 인간적인 측면의 어떤 초점을 통해서 그걸 전시를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현상을 바라보고 그냥 역사를 바라보는 게 뜻이 아니라 그걸 다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하고 그러한 역사적인 투어를 계속 진행을 하자라는 부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판매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체르노빌 투어를 진행했던 투어 투 키예브라고 하는 이 여행사 사장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투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가자들에게 철학적인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매우 위태위태한 세계에 살고 있다는 점을 관광을 통해서 세상에 널리 호소를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이런 방문하는 사람들의 최대의 의미는 인간 자기 의식에 대한 고향이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부분을 방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자기에 대한 철학적인 물음을 던지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누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역사적인 다크 투어리즘의 장소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투어리즘이라는 용어가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고 그다음에 그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공간,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단순하게 그냥 전시하고 끝이 아니라 그걸 다시 철학적인 물음까지 계속 던질 수 있는 생명 안정과 관련된 부분을 이런 닥터 투어리즘에서는 보통 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런 닥터 투어리즘이라는 공간은 보통 어떤 식으로 보통 구성이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사실 생명안전공원도 아직은 확실한 어떤 공간적인 특성들을 딱 정하지는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외국에서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요,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닥터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역사의 어떤 좀 학살이면 학살, 어떤 굉장히 아픈 장소를 그냥 다 드러내주는 겁니다. 아예 분명하게. 그리고 그것들이 복원이 되거나 아니면 일부만 복원하거나 그거를 보여주는 공간이 되는 거죠.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은 예전에 우리 경복궁 안에 조선총독부가 있었잖아요. 그 조선총독부를 없애는 게 맞냐에 대한 얘기들까지 합니다. 왜냐면은 그게 하나의 우리의 실상이나 피해를 보여주는 장소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 때문에 이제 다 철거, 어디 갔죠? 다? 어디 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닥터 투어리즘의 어떤 공간적인 형태로 바라본다 합니다. 대표적인 게 독일에서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이 독일의 다하우 강제 수용소라는 데는 그 독일의 대표적인 그 도시인 미넨에서 굉장히 가까운 다하우라는 작은 마을에 옛날에 강제 수용소가 있었어요. 유태인, 그다음에 전쟁에 참여했던 연합군에 대한 수용소가 있어서 거기서 가스해서 사람들을 학살 일으키고 실제로 수용했던 그런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형태들이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기존에 있었던 거를 그대로 활용을 하는 그런 공간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걸 박물관 형태로 만드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독일 베를린에 보면은 유대인 박물관이 있습니다. 유대인 박물관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른 그냥 이게 굉장히 조금 답답한 공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뭔가를 느끼게끔 하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앞에 보면 사람들이 절규하는 어떤 얼굴이 있는 이런 방이 있어요. 그런 방에 가서 사실 다른 의미를 찾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자기가 느끼게 하는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박물관 형태로 만들긴 합니다. 여기도 한번 행사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걸어서 세계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현장이 있었다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런 어떤 닥터 투어리즘의 현장을 그대로 공간적으로 우선은 유지를 하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물건이나 어떤 형태들로 박물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를 그대로 우선 보존을 하면서 그 옆에다가 다시 보완하는 어떤 그 설명 자료들, 그때 어떤 수방차라든지 그때 부서졌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전시하는 박물관에 이렇게 연결하는 게 이제 미국 그라운드 제로의 형태죠. 그래서 미국 그라운드 제로는 오히려 가장 높이 있었던 건물이 있는 데를 가장 낮은 쪽에서의 물이 채워가는, 눈물이 채워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형상화한 그런 형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를 이제 내려가면은 거기에 이제 박물관과 관련된 이제 그때 희생됐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아까 그 유태인 박물관이랑 비슷할 수 있는데요. 의미성을 이런 조형물의 형태로 조성을 해서 그 감각을 느끼는 것들 굉장히 강조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 유태인 박물관에도 이제 답답한 공간 이런 부분들이 상징화가 되는데 그거를 도심의 한 가운데에 만든 게 가장 그 유명한 베를린에 있는 이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앞에서는 그냥 공원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누군가 접근할 수 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의자와 같은 느낌들이 이렇게 콘크리트가 있다면은 그게 이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깊어지면서 뭔지 모르게 굉장히 숨통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고 이제 압박감을 받으면서 그때 어떤 그 희생양했던 사람들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형태들로 이렇게 전개합니다. 다만 그거를 너무나 강하게 그걸 아주 의미적인 거를 막 이렇게 글로 써놓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의 감각적인 것들로 이제 느끼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고요. 사실 사람들은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로 그 공간을 가서 그 공간을 소비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가볍게 소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지만 이 홀로코스트 메모리라고 하는 게 하나의 공원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깊게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체감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더 깊게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추모에 대한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가서 그의 설명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꼭 돼야 된다라고, 관광은 꼭 어때야 된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사실은 불명확해요. 그게 꼭 필요한, 꼭 그래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다양한 소비의 방식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명소화로서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볍게 와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의미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와서 그런 상징성을 느끼고 그걸 간접적으로 또 체험할 수 있는 것. 더 깊게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희생에 대한 역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바라본다면은 바로 그게 이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추구하는 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생명안전공원과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몇 가지 이제 생각해볼 거리들을 좀 키워드로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얘기를 글을 쓴 아즈마 히로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셨던 것 같은데, 기자님께.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조금 이제 사실 되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이 조금 표현을. 피해지의 문제이든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든 간에 단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누구감으로는요, 사람들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거기에 가면, 글쎄요, 조금 이건 좀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좀 순화해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즐거울까? 재밌는 게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비로소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 말이 이렇긴 하지만 어찌됐건 거기에 갈 피로감을 느낄 때, 의미를 가질 때 사람들은 간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즐거울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런 기대가 있어야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그런 경박한 욕망을 활용해서 뭔가 가능하지 않을까, 사회를 보다 좋게 하기 위해서 관광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관광이란 원래 그러한 욕망을 원동력으로 해서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대량으로 동원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을 갔던 폭탈배들도요, 어떤 엄청난 의미의 추모를 하려고 갔던 건 아닐 거예요. 아마 가서 뭔가를 자기가 그래도 거의 유명한 장소고 한 번은 바라봐야 되니까 그렇게 갔던 거고, 근데 가면서 하나하나 그 벽이 높아지면서 그 안에서의 어떤 감정적인 체험을 하면서 이제 또 하나의 그런 의미성을 찾고 다시 추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들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은 굉장히 더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걸 오히려 이용을 하자는 거예요. 이용을 해서 그걸 명소화를 시킨다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 명소가 조금은 더 가벼울 수도 있고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갖는 사람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행과 관광이라고 하는 것들이 꼭 나쁜 거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이 바티칸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또 피터코도 앞에 턱슨 추기경이죠. 유명한 추기경이죠. 이 추기경이 세계 관광의 날에 얘기했던 거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이 온전한 발전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해주는 게 관광이다. 되게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어찌되건 사람들이 관광을 가서 거기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금을 내놓거나 입장을 통해서 뭔가 수입을 내놓으면 그게 문화적인 보존을 하고 뭔가를 계속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매력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필수 불가결적으로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어떤 계속적인 관심, 꼭 재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런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티칸도 사실은 그런 신성한 지역을 그렇게 개방을 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관광이 그런 좀 의미를 갖는 여행들이 어떤 게 있을까? 아까 제가 루앙프라방 도서관도 얘기했지만요. 너무 또 이게 이쯤 되면 조금 심각해질까봐 제가 좀 사례를 다른 거라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되게 갔을 때 좋았던 데가 여기였는데요. 데이비드 쉘드릭이라고 하는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코끼리 고아원입니다. 말 그대로 코끼리 고아들을 키우는데요. 우리 젊으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무한도전에서. 네.
안 젊으신 분들이 지금 정형돈이나 정준하가 나서 이제 실제로 이런 보아라는 코끼리들을 보게 되죠. 저는 이제 여기를 직접 한 열흘간 가서 자원봉사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가면요, 케냐의 가장 유명한 그 국립공원 있죠, 마사이마라 국립공원. 여기에 가면은 많은 코끼리들이 밀렵을 당해요, 이 상아 때문에. 그러면 밀렵을 당하고 나면은 코끼리는 굉장히 가족적인 동물이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죽게 되면은 아이 코끼리가 그 앞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밤에 사자나 하이에나한테 잡히게 됩니다. 그런 코끼리들을 여기에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보호해주는 말 그대로 보호원이에요. 실제로 관광객들은 여기 11시부터 12시까지 개방이 돼서 1시간을 보게 되고요. 한 10,000원 정도 입장료를 내고 보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좀 걱정됐던 게 우선 이거 꽤 코끼리 오랜 시간 동안 기르거든요. 야, 이렇게 사람 손 탄 애들이 나중에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데 괜찮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돌려보낸 걸 봤어요. 마사이마라 국립공원에 가가지고 이 코끼리를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이거 딱 돌려보내거든요. 딱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코끼리가 정글 쪽으로 걸어가요. 근데 놀란 거는 정글에서 다른 코끼리가 나와요. 여기에서 예전에 졸업했던 코끼리가요, 얘네들 마중을 나와요. 같이 살아요. 가족이 아닌데. 같이 어느 정도 살아왔다는 그거를 그대로 동질감을 갖고 이렇게 보호를 해주거든요. 동물도 이런데 정말 저는 사람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코끼리들을 실제로 그래서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1시간 정도 사실을 보고 이 10,000원 정도 이거 받아서 운영이 안 돼요. 이 코끼리들을 얼마나 많이 먹냐면 10시간씩 먹습니다, 하루에.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여기서 자원봉사할 때 코끼리 밥 주는 거였거든요. 엄청나게 줘야 돼요. 처음에는 저도 이게 그래서 운영이 될까 싶었어요. 10,000원씩 받아서. 근데 놀랬던 거는 그 10,000원짜리 프로그램의 내용이었는데요. 10,000원짜리를 하면은 1시간 동안 뭐를 하냐면요. 코끼리들이 막 쭉 나와요. 나와서 이렇게 막 우유도 먹고 진흙을 해요. 저렇게 와서. 그러면은 해설하는 사람은 다 설명을 합니다. 얘는 제인이에요. 얘는 어디서부터 구조가 됐고요. 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얘는 도토예요. 얘는 어디서부터 구조됐고, 얘는 원래 뭐 형제가 있었고요. 뭐 이런 거 다 설명을 해줘요. 처음에 저거 왜 하고 있나 싶어요. 딱 1시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나 딱 나눠줘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양부모가 되라고. 포스터 페런치 제도라고 해서 후원을 하라고. 그래서 한 달에 한 3,000원씩 이렇게 내도록 하거든요. 저는 딱 받고 얘 한 번 10,000원 내는 거야 하겠는데 계속 나오는 거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안 했어요. 근데 그래서 같이 이렇게 다 나가려고 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거기서 싸우고 있어요. 내가 제인할 거야. 자기가 이 부모 맡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도토할 거야.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그런 부분이 어떤 책임지는 여행, 그러니까 여행을 통해서 뭔가를 다시 의미를 찾고 그것들을 후원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활용이 되는 거죠.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루앙프라방이든 이런 데이비드 쉘드릭이라는 이런 공간인데 이걸 보통 공정여행이라는 장소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공정여행. 근데 우리나라의 공정여행과 관련된 데는요 다 수익이 안 나요. 다 적자예요. 근데 그 적자를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하냐면 바로 이러한 모습처럼 다른 후원을 통해서 아까 여러 가지 기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어떤 의미성을 가지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또 나서서 이렇게 바라보고 여기도 역시 케냐 네이로비의 그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1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요새는 그 공정여행과 관련된 거를 그냥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데를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소가 됐을 때는요, 우리 사회적 생명안전공원이 어떤 의미에서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1등을 해야 돼요. 1등을 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명소로서 다가가고 평가를 해주고 그래서 정말 의미를 찾는 공간 이런 것들이 같이 프로그램적으로도 구현이 되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캄보디아에 가면요, 가장 유명한 게 앙코르와트죠. 이 앙코르와트 사람들 많이 갑니다. 많이 가는데 저는 앙코르와트는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앙코르와트.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주면. 근데 캄보디아의 그 앙코르와트에 1년에 400만 명이 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캄보디아로 가지 않습니다. 다 베트남으로 갑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관리 회사가 베트남 회사예요.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 있죠? 이 총리가 하루 떴어요. 그래서 말은 베트남이랑 합작회사라고 하는데 소카 호텔이라고. 그래서 혹시 앙코르와트 근처에 호텔 소카 호텔은 절대 묵으시면 안 돼요. 베트남 회사예요. 여기서 베트남이랑 캄보디아가 합작을 얻었지만 어찌됐든 대부분의 수입은 다 베트남으로 넘어가고요. 실제 그 관리권에 대한 수입을 다 베트남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사실은 그 훈센 총리의 어떤 문제이긴 한데 베트남이 지정을 해가지고 이 총리가 된 사람이죠. 옛날 킬링필드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거는 뭐 약간 지식인들은 그러니까 이그 푸놈펜 왕립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 훈센 총리를 뭐 베트남의 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남아있질 않는 거죠. 이게 모든 수입이 주민들한테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NGO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개발하고 있냐면 바로 이런 것들을 개발합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에 있는 워앤 투어다. 그래서 가이드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걷는 투어 상품 이런 걸 개발해서 이들의 수익이 실제로 지역민들한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정여행이라는 거죠. 사실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이렇게 같이 가이드랑 같이 지역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생활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수입을 전달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재미없어요. 재미없는데요. 의미를 찾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바로 의미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아까 그런 공정여행과 관련된 장소 지금 오늘 말씀드린 데 말고도요. 여러 군데를 갔을 때 좀 너무 아직까지 안타까운 게 트리버드바이저의 리뷰들을 보면요. 1등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재미없어요. 이런 게 붙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영어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설이 안 됐던 것도 있고 그런 의미를 만약에 갖지 않고 그런 데를 방문한다면은 굉장히 재미없는 상품이거든요. 사실 재미없습니다. 앙코르와트가 훨씬 더 화려하죠. 근데 그러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어떤 공간적인 명소가 된다는 거는 공간을 잘 만든다는 것도 중요하죠. 아까 어떤 상징성으로 갈지, 아예 완전히 그거를 다시 복원을 할지, 뭐 완전히 드러낼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논의를 하더라도 거기서 어떠한 의미를 찾고 그거를 전달하느냐, 교육적인 기반이 되느냐 이런 프로그램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은 그런 것들은 우리 전문가, 시민단체, 우리 유가족께서 같이 한번 모여서 조금은 이렇게 같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어떤 부분들 그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어둠 속에 대한 건데요. 여기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예.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원래 독일에서 출발한 전시회입니다. 가보시길 바라겠어요. 지금 삼청동에서 하고 있죠? 네, 삼청동에서. 이게 막 종로로 갔다가 홍대로 갔다가 막 옮기다가 이제 삼청동에 거의 정착을 할 것 같아요. 혹시 안 가보신 분, 너무 이거 스포일러인데. 어떤 전시회냐면은 실제로 그 전시회에 들어가면요 아주 어두컴컴한 데로 들어갑니다. 정말 빛 하나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를 들어갈 때는 가이드의 손을 잡고 가이드가 이제 그 앞에서 끌어주면서 그런 걸 조심하라고 하고 계단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러면서 그걸 전시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꼼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게도 거기서 원활하게 일을 하셨던 분들 덕분에 저희는 그 전시회에서 이런 장애라고 할까요? 시각장애에 대한 체험을 잘 활용해서 그것들을 체험하고 어떤 의미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더 놀란 거는 밖에 나와서요. 밖에 나왔을 때 그 가이드를 보면은 가이드는 대부분 다 시각장애인들이세요. 그분들은 그 안에서는 가장 더 전문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거를 우리는 그 의미를 전달을 받고 오히려 거기에서 느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어떤 형태들이 별거 아닌 이 전시회 공간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뭐 가봐야 될 전시회로 꼽히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한 그런 전시회라고 봐야겠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방문자들이 공원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아야 될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에 대한 어떤 진실 규명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 건지 저도 사실은 답은 못 느꼈어요. 이거 한번 토론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들에 대한 어떤 추모에 대한 공간으로서 이걸 바라봐야 될 건지 아니면 훨씬 더 크게 생명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가야 될 건지 또 세월호에 대한 어떤 기록, 증거에 대한 것들 아까 그라운드 제로가 이제 그런 형태니까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간다든지
뭐 한편으로는 세월호 뭐 기업 교실, 뭐 아니면 뭐 선체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전이 되는 게 필요한 건지, 또 아픔을 어떻게 보면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어떤 장으로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한번 논의가 돼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정답도 없고요. 제 생각에는 합의가 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사실 방문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다양해졌습니다. 방문이라고 하는 거, 명소를 간다는 것도 다양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꼭 하나의 어떤 의미를 갖고 글로 추진해야 되는 것들은 오히려 더 소모성 논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같이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이 가장 마찬가지였죠. 가벼우면서도 무거운 것까지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간다는 것,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적인 형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원의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뭐 복원을 다시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박물관 같이. 사실 이 박물관형은 대부분이 다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간을 활용해서 그동안의 어떤 기록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박물관 형태들로 만들든지. 최근에 가장 많이 차용하는 방식은 사실 이거긴 합니다. 의미와 상징성을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을 명소로서 끌어들이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측면 때문에 조금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접근하는 게 어떤가 해서 보통은 이 두 가지를 많이 차용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가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더불어서 좀 가는 것들이 좀 체험을 할 수 있는 형태. 유대인 박물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요. 아까 제가 사진에서 보였지만 사람의 얼굴이 있는 그곳을 이렇게 밟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그런 좀 아픔을 같이 밟고 느끼는 그런 공유의 장소. 그다음에 아까 뭐 여러 가지 다시 그 메모리얼 공간에 딱 들어가서 그런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서 뭐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체험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관광 이외의 활용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시민단체나 뭐 유가족분들 뭐 이렇게 같이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공간들. 실제로 이런 다크 투어리즘 장소에 가면요, 뭐를 되게 빼곡하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이야기해서 이거 자체가 이제 교육이고 막 철학적인 얘기를 던져야 되고 많은 토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공간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공간적인 명소가 되기 위한 공간 브랜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사회적인 자본을 형성시킨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공간이 단순히 뭐 보여준다는 얘기 아니라 우리가 아픔을 같이 치유하고 같이 극복하고 소통하는 사회적인 자본이 형성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공간을 통해서 정말 다시 신뢰와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치유하고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 또 한편으로는 생명 안전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공정함에 대한 공정성이 작동되는, 사실 우리나라에 공정성이 작동 안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니까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파악될 수 있는 부분들, 또 극복과 화해에 대한 과정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전혀 공감을 못했다가 최근에 이제 저는 아무래도 관광을 접목하다 보니까 꽤 여행을 많이 다니거든요. 크루즈 여행 같은 것들을 했을 때 보면요, 그 크루즈 큰 배죠. 그 배를 타면은 가장 처음에 하는 게 얘네들은 무조건 조끼 입고 거기서 이제 모이는 것부터 연습하거든요. 삑삑 먼저 올린 다음에 누구도 그거는 거기서 참여 안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무조건 돌리는 객실에서 나와야 되고 어디에 모여야 되고 어디를 지정해야 되고 누굴 따라가야 되고 그걸 다 지정을 해줍니다. 그게 가장 처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바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명소라는 데를 왔을 때 바로 내가 그런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면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여기가 의미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오늘 어떻게 보면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얘기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공간적으로 어떻게 배치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좀 염두해야 될지라는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발전이 여기 되게 너무 길었네요. 여기까지 것 같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거나 같이 토의가 필요하다면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